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3월로 들어섰는데요. 인플레나 또 증시 움직임이나 참 작년과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올해는 좀 더 분명해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2달이나 지났지만은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에 우왕좌왕하던 것을 또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게 무슨 시지푸스의 형벌인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야, 시지푸스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데 계속 굴러 떨어집니다. 작년 내내 증시가 그랬는데 올해도 변함이 없다.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은 글로벌 경제 활력이 나쁘지 않다. 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모두 경기가 예상을 상회했어요. 상당히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서베이 결과가 이렇게 요약될 수 있고요. 물론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긴축이 더 세질 수 있다. 장기화될 수 있다. 긴축 장기화되면은 경기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결국 둔화되지 않겠냐. 경기 침체로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 중국 제조 부문이 빠르게 회복하는 중이다. 이게 큰 소식이었죠. 공장 활동 척도가 10년 내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자, 제조 PMI,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1월에 50.1이었던 것이 2월에 52.6으로 뛰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뛴 적은 지난 10년 동안 없었다는 거죠. 이 중국 제조 부분이 살아나는 게 아시아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제조 부문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도 서비스 부문에서 앞으로 확장하리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달 전에 월드뱅크 같은 예측기관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수십 년 내에 경제가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고 또 지금 이렇게 활력 있는 경제는 또 뭐냐? 어떤 얘기가 맞는 건가? 올해 초와 또 지금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많은 것이 바뀌었나?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미국 CPI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또 2주 있다가 PCE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뉴스는 아니지만 이번에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물가를 보기 위해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PCE, 개인 소비 지출을 둘 다 봅니다. CPI가 먼저 나오고 한 2주 있다가 PCE가 나오죠. 보통은 CPI가 PCE를 약간 상회합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파란색 CPI와 붉은색 PCE 추이를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가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 정도의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CPI가 상당히 더 높게 나왔죠. 그런데 더 최근을 보면 이 격차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는 또 어떻게 나올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지수 간에 이렇게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특히 주거비 비중의 차이 때문입니다. 주거비는 현재 전년 대비 8% 상승 중이에요.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CPI에서는 주거비 비중이 33%고 반면에 PCE에서의 주거비 비중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CPI에서의 주거비 웨이트가 PCE보다 2배나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주거비는 곧 하락하기로 돼 있습니다. 렌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주거비 비중이 더 큰 CPI가 더 급하게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수치가 더 높은 CPI가 PCE와의 격차를 더 줄이겠죠. 자, 그리고요, 의료비는 반대입니다. PCE에서의 비중이 더 높아요. 역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료비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따라서 PCE가 상승할 압력이 이 부분에서는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CPI와 PCE의 갭은 또 줄어들 것이다. 자,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했는데 CPI의 둔화 속도가 더 컸던 것은 에너지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비중이 CPI에 더 많아요.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때 CPI가 더 빨리 하락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 수치가 달라지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만날 수도 있다. 계속 그 전에는 비슷하게 갔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CPI도 렌트의 하락이 다음 주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CPI는 더 많이 하락을 할 거다. 이때 CPI가 하락해서 증시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 2주 후에 PCE는 그렇게 많이 하락을 안 한 모습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글로벌 경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경기는 좋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경기가 더 나쁜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북구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올해 경기 침체 진입 예상됩니다. 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작년 마지막 분기 GDP가 직전 분기 대비해서 0.9%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인플레와 고금리 타격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문제가 주택 가격의 급락입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원래 주택 구매를 많이 안 했는데 워낙 금리가 낮고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주택을 다 샀습니다. 주택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매한 겁니다. 지금 이 자산 가격이 붕괴되고 있어서 이 타격을 제일 크게 받고 있는 나라가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전통적인 복지국가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가 고정금리인데 이 스웨덴과 핀란드 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중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대출 금리는 뛰는 그런 상황이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와 4분기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요. EU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2035년부터는 생산 중단하고 신차는 판매 금지한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이태리가 EU의 이 목표에 대해서 지난주에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합성연료 내연기관차는 여기에서 면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포르쉐는 탄소 중립인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한 내연기관 스포츠카는 계속 허용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태리 페라리는 내연기관 슈퍼카의 생산 종료 시점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보쉬는 세계 곳곳의 자동차 회사에 엔진을 공급하죠. 그런데 역시 합성 연료를 청정 에너지로 간주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쉬는 엔진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배터리 기술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을 계속 쓸 수 있는 합성 연료를 인정해달라는 거죠. 합성 연료라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메탄올 같은 것을 내연기관 연료로 쓰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했다는 이유로 클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은 하더라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가져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독일 교통장관 볼커 위싱이 사진의 인물입니다. 기후 친화적인 이 연료, 합성 연료를 영구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EU의 녹색 아젠다를 거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선언은 뭐 거의 협박 같은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EU가 이 아젠다에 대해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이 투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젠다의 내용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감축한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100% 감축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내연기관을 더 이상 안 쓰게 되면 배터리를 쓰게 되면 필요한 자동차 부품이 3분의 1에서 반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의 일자리가 그만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강국인 독일로서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이태리와 폴란드도 즉각 독일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말을 못하고 소가리만 하다가 독일이 먼저 깃발을 드니까 그 뒤에 선 거죠. 이태리는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교통장관의 선언이 사실 독일 정부 안에서도 합치된 의견은 아닙니다. 정부 내에서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독일 정부는 세 개 정당이 모인 연정이에요. 위싱 장관은 자유민주당이고 독일 총리는 3인당이고 경제장관은 녹색당이고 이렇습니다. 녹색당은 EU의 녹색 아젠다에 찬성합니다. 3인당은 좀 주저하고 있고 자유민주당은 반대하는 거죠. 만약에 독일이 투표를 거부하면 이 아젠다 통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EC 집행위원장인 우슬라 폰더레이언이 주말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합성연료를 영구적으로 인정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5년이나 10년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까지 인정을 해달라고 일본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역시 자동차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투자자의 날,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회사의 마스터 플랜을 설명했고요. 다른 임원진도 나와서 반값 전기차 얘기를 했는데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설득에 실패했어요. 그 결과 주가가 급락했죠. 또 이 자리에서 테슬라가 멕시코에서 첫 번째 공장을 건설할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위치는 멕시코의 몬터레이입니다. 국경 근처죠. 미국 수출을 겨냥한 글로벌 공장들이 몬터레이 근처에 밀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 멕시코 공장도 여기에 있죠. 멕시코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와 배터리에 할당한 340억 달러 지원금의 최대 수혜국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공장을 짓고 BMW도 최근에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죠. 앞으로 더 많은 전기차 공장이 멕시코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막상 지원금을 쓰는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미국이나 멕시코나 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 국가들입니다. 멕시코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자기네 돈을 들여서 멕시코 좋은 일만 시킨다. 의회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만이 제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